왕이 있어도 왕권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임금이 어자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해질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결론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듯한 기척이 먼저 궁 안을 채우곤 했습니다. 누구도 그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들도 내관도 궁녀들까지도 한 번쯤은 숨을 삼키며 의식할 수밖에 없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국정의 무게는 늘 왕의 바로 뒤쪽에서 한 겹 가림막 너머에서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림막을 발이라고 불렀고 그 발 너머에서 내려오는 숨소리 하나가 때로는 왕의 목소리보다 더 빠르게 조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시대의 왕은 명종입니다. 중종의 아들이자 문정왕후 윤씨의 아들로 태어난 이완입니다. 그는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는 순간 궁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품게 됩니다. 이 아이가 나라를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다른 질문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신 움직일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너무 빨리 정해졌습니다.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고 왕의 뒤편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는 오히려 선명했지만 왕의 결정은 희미해졌습니다. 조정의 말머리는 왕의 뜻을 묻기보다 대비의 기색을 살피는 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 질서는 명종의 즉위와 함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한 세대 앞 중종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중종은 왕이었지만 왕권이 늘 단단하게 서 있던 군주는 아니었고 그 흔들림이 길어질수록 궁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비워둔 자리를 누군가가 메우지 않으면 나라는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 안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사람들, 즉 왕실의 여인들은 그 빈틈을 보자라는 이름으로 채우며 점점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정왕후의 존재감은 단단해졌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권력이 움직이는 길목을 오래 바라보는 동안 어떤 선택이 전국을 바꾸고 어떤 사람이 판을 뒤집는지 그 감각을 몸으로 익혀간 것입니다. 한번 커진 권력은 쉽게 작아지지 않습니다. 권력은 칼처럼 빼앗기기도 하지만 향처럼 스며들기도 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려놓는 쪽이 더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문정왕후에게 권력은 바로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종이 즉위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질서가 아니라 이어져 온 질서가 완성되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12살의 어린 왕은 왕자에 올랐지만 그 왕자가 곧바로 왕의 것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정왕후에게는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고 동시에 이미 커져버린 권력을 놓지 않아도 된다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현실은 수렴청정이라는 제도와 발이라는 가림막으로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왕은 앞에 앉아 말을 하지만 조정은 이상하리만큼 왕의 목소리보다 발 너머의 기색을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왕이 살아있는데도 왕권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굳어집니다. 실록의 문장들은 대체로 건조합니다. 하지만 그 건조함 속에서도 흐름은 숨지 않습니다. 대신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왕실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끈들이 빠르게 조여오고 외척의 이름이 점점 전면으로 떠오릅니다. 야사는 그 장면을 더 노골적으로 말하려 합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왕의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왕을 통해 나라를 움직였다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야사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야사가 오래 살아남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그 시대를 그렇게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살아있는데도
왕이 결정하는 장면을 좀처럼 떠올릴 수 없었던 시간이라는 기억입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문정왕후는 단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시간표를 정했고 왕의 숨을 조절했으며 왕의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그 곁에서 왕비 인순왕후는 조용히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왕비는 왕의 아내였지만 대비의 그늘 아래에서는 한 발 늦게 숨쉬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궁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흔들렸습니다. 총애가 곧 안전이 되기도 하고 총애가 곧 표적이 되기도 하는 곳이 궁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는지, 그 방향이 정치의 바람과 어디서 만나게 되는지, 그 교차점에서 누가 웃고 누가 무너지는지, 그 모든 것이 조용히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가 굳어지는 순간부터 충돌은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왕이 왕으로 말하기 전에 결론이 먼저 암시되는 나라에서 누군가는 그 결론을 떠받칠 사람을 불러들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유학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던 이름도 섞여 들어옵니다. 그 밤 궁의 한쪽에서 등불이 유난히 오래 타들어갔다고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 등불 아래서 낮게 불린 한 이름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보우. 보우라는 이름은 본래 궁궐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유학을 나라의 기둥으로 삼아온 조선에서 승려의 이름이 왕실의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은밀했을 것입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정이 굴러가는데 밤이 되면 등불이 오래 타들어가고 그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의 선택이 천천히 굳어지는 시간 말입니다. 문정왕후가 불러들인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끌어온 것은 다른 길이었습니다. 왕의 목소리가 약해진 나라에서 왕권이 아니라도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질서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장면을 신앙의 이야기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대비가 불심이 깊어 불교를 중흥시켰다. 그렇게 말하면 설명은 간단해집니다. 하지만 궁궐에서 간단한 설명은 대개 진실의 일부만을 보여줍니다. 불교를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종소리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길을 새로 여는 일입니다. 도첩 한 장이 누군가의 신분을 바꾸고 승과의 부활이 새로운 출세의 통로가 되며 사찰과 재정의 흐름이 권력의 손길을 따라 재배치되기 시작합니다. 유학자들이 불편해한 것도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교가 싫었던 게 아니라 불교를 통해 움직이는 새로운 인맥과 이익의 길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궁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늘 똑같습니다. 기존의 길을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문정왕후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선택을 굳혔을까요? 명종이 성장하면 언젠가 친정을 하게 될 텐데 그때도 발 너머의 권력이 계속 작동하려면 단지 사람의 충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권력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늘 명분을 필요로 합니다. 대비에게 불교는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권력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왕이 말하기 전에 결론이 암시되는 나라에서 그 결론을 합리화해 줄 다른 권위가 필요했을 것이고 보우는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선택은 믿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술입니다. 권력을 오래 끌고 가는 기술입니다. 야사는 이 대목에서 더 과감해집니다. 대비의 처소에 드나드는 그림자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유학자들이 줄곧 목숨처럼 지켜온 질서의 틈으로 새로 선택된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야사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야사가 강조하는 건 언제나 같습니다. 궁은 어떤 제도보다 먼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기척을 가장 먼저 맞는 것은 조정이 아니라 궁 안의 여인들과 궁녀들입니다. 등불이 오래 켜진 밤이 이어질수록 누군가는 속으로 계산했을 것입니다. 이 흐름이 오래가면 누구의 목이 먼저 위험해지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의 뒤편은 한 가지를 더 원하게 됩니다. 신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정을 밀어붙일 칼, 그리고 그 칼을 쥔 손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조정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낯익은 이름이 조용히 전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윤원영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그림자처럼 정난정이라는 여인의 기척도 함께 따라옵니다. 이제 등불의 권력이 피의 권력으로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등불이 오래 켜진 밤이 이어지면 낮의 질서도 언젠가 바뀌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명분으로 시작됩니다. 불교의 부흥, 승려의 중용, 새로운 길을 여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궁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신념을 핑계로 사람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자리가 바뀌면 권력은 반드시 칼날을 드러냅니다. 명종의 시대에 그 칼날이 가장 먼저 박힌 곳은 조정의 한복판이 아니라 왕실을 둘러싼 혈연의 그물망이었습니다. 외척입니다. 대비의 친정, 윤씨 집안입니다. 윤원영이라는 이름은 단지 한 대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정왕후의 권력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 권력이 현실이 되도록 길을 닦아주는 손이었습니다. 명종이 왕자에 앉아도 결론이 발 너머에서 먼저 정해지는 나라에서 윤원영은 그 결론을 관철시키는 실행자였습니다. 야사는 이 지점을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합니다. 왕의 말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명단이 작성되고 처벌의 순서가 정해지고 한 사람의 운명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장이 오래 살아남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그렇게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조정에 서 있는 대신들조차 왕의 눈빛보다 대비의 기색과 외척의 결심을 먼저 읽어야 했던 시간 말입니다. 그리고 윤원영의 곁에는 늘 정난정이라는 이름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정난정은 왕비도 후궁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종시대의 권력은 왕실의 공식 직함만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난정이 상징하는 것은 직함 없는 권력입니다. 누구도 앞에서 그녀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지만 누군가는 그녀의 한마디를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그녀의 미소를 계산합니다. 야사에서 정난정은 늘 사람의 생사를 바꾸는 장면 가까이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금은과 문서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몰락한 집안의 울음이 있다고들 합니다. 물론 야사의 무게는 언제나 과장과 상상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야사가 겨누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권력의 흐름을 읽는 감각은 때때로 벼슬보다 더 날카롭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명종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명종이 무력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명종은 칼을 쥐지 못한 왕이 아니라 칼자루가 항상 다른 손에 먼저 쥐어진 왕이었습니다. 왕이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이 실행될 경로는 이미 다른 사람들의 손길로 짜여 있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결론의 방향을 잡았다면 윤원영과 정난정의 세계는 결론이 현실이 되는 방법을 장악합니다. 그렇게 궁은 한 번 더 굳어집니다. 왕의 자리는 남아있지만 왕의 통치는 자꾸만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이 굳어짐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낳습니다. 왕권이 흔들릴수록 왕실은 마지막으로 붙잡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후사입니다.
왕이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인순왕후의 뱃속에서 세자가 태어났을 때 궁은 잠시 안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흔들리던 나라에도 내일이 생겼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은 언제나 한 걸음 더 잔인합니다. 희망이 선명해질수록 그것을 노리는 시선도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순회세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궁궐에서 본격적으로 속삭임을 부르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약방의 손끝, 문틈의 시선,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말들입니다. 세자는 왕권의 미래였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권력의 미래를 뒤집는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자가 정말로 병으로만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궁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대로 소문이 먼저 죽음을 만들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금지된 속삭임의 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궁궐에 오래 묵어있던 공포를 잠시 잊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왕권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더 절실하게 다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인순왕후가 순회세자를 품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한 아이의 탄생이 아니라 흔들리던 나라의 내일을 걸어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궁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겉으로는 축복이었지만 안쪽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희망이면서 동시에 변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변수가 생기면 누군가는 안도하고 누군가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궁에서 불안은 늘 이야기의 형태로 먼저 퍼집니다. 순회세자가 병을 얻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병보다 먼저 소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궁은 원래 그렇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왜보다 누가를 먼저 찾습니다. 약방의 탕약이 달라졌는지, 내관의 손이 떨렸는지, 그날따라 침전 근처를 서성인 궁녀가 있었는지 그런 사소한 것들이 어느새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연결의 끝에는 늘 같은 단어가 기다립니다. 독입니다. 저주입니다. 부적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록의 기록은 병과 죽음을 말할 뿐 소문의 주인공들을 한 줄로 단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야사는 진실을 말한다기보다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 궁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이 누구에게 유리한가를 계산하는 시선입니다. 명종의 왕권이 온전히 서지 못한 나라에서 세자의 생존은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자가 살아있으면 권력의 다음 페이지가 예고됩니다. 반대로 세자가 사라지면 그 다음은 다시 공백이 됩니다. 공백은 늘 손이 빠른 사람이 먼저 움켜집니다. 그래서 세자가 알아눕자 궁은 더 조용해집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평온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가 입을 닫은 채 눈치만 보는 상태입니다. 웃는 얼굴이 줄어들고 인사말이 길어지며 문턱을 넘는 발걸음이 유난히 조심스러워지는 시간입니다. 야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자의 처소 근처에서 향 냄새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와 같은 향인데도 이상하게 목이 타고 속이 울렁거렸다는 식의 말입니다. 또는 누군가가 밤중에 부적을 태웠다는 이야기, 약방에 다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여부보다 효과가 더 큽니다. 한번 퍼지면 사람들은 증거를 찾기 시작하고 증거를 찾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증거처럼 보입니다. 탕약의 색이 조금만 달라도 그릇을 옮기는 손이 조금만 늦어도 그날의 기침 소리가 평소와 달라도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또 다른 결론을 낳습니다. 궁은 이렇게 소문으로 움직입니다. 인순왕후는 이 소문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고립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왕비는 세자의 어머니로서 울어야 했지만 궁에서는 울음조차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절망하면 약하다고 보이고 지나치게 침착하면 냉정하다고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왕비의 슬픔은 늘 억눌린 형태로 남습니다. 명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은 아들을 지키고 싶었지만 아들을 지키는 힘이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질서의 손길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왕이 느끼는 무력감은 단순한 아버지의 슬픔이 아니라 왕권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결국 순회세자는 너무 이르게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병을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끝내 병만 믿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궁은 다시 하나의 질문 앞에 섭니다. 이제 다음은 누구인가입니다. 세자가 사라진 자리에 생긴 공백은 곧 왕실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는 균열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균열을 봉합하는 마지막 결정은 명종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은 그동안 가장 조용히 자리를 지켜온 여인에게로 이동합니다. 이제 궁은 마지막 장면을 향해 갑니다. 봉서가 열리고 양자가 결정되고 왕조는 다음 왕을 선택합니다. 세자가 사라진 궁궐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집니다. 울음이 멈춰서가 아니라 울음조차 어디에 걸어두어야 할지 모르는 침묵이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후사가 없다는 사실은 곧바로 나라의 불안을 뜻했고 불안은 언제나 사람들을 가장 먼저 다음으로 몰아갑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명종은 아직 살아 있었지만 궁은 이미 그 질문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을 꺼내기 전에 결론이 먼저 암시되던 그 질서가 이번에는 왕의 생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이 문정왕후의 시대는 저물고 있었습니다. 발 너머에서 오래 흔들던 숨소리가 사라지면 세상은 곧장 평온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은 한 사람이 떠난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의 두려움과 계산 속에서 다른 형태로 재조립됩니다. 그래서 명종의 말년은 역설적이었습니다. 친정을 꿈꿀수록 더 많은 것이 얽혀 있었고 왕이 왕으로 서려 할수록 궁은 더 신중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왕의 몸이 약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궁은 다시 약방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 약방은 이번에도 진실을 말하기보다 공포를 증식시키는 쪽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1567년 명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왕이 없고 세자도 없습니다. 이때 조선은 마지막 문을 하나 열어야 합니다. 왕실의 혈통을 이어야 한다는 명분과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을 다시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은 의외로 그동안 조용함으로 살아남아온 인물입니다. 인순왕후입니다. 왕비로 살았던 시간 동안 그녀는 늘 대비의 그늘 아래에서 한 발 늦게 숨 쉬어야 했고 후궁들의 시선과 조정의 눈치 속에서 지나치게 빛나지도 지나치게 흔들리지도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떠난 뒤 그 조용함이 갑자기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제 그녀는 궁의 균열을 봉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손이 됩니다. 야사는 이 순간을 봉서라는 이미지로 남깁니다. 봉인된 문서 한 장이 조선의 다음을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문서의 모든 결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순왕후가 양자를 맞아 왕통을 잇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하성군, 훗날의 선조입니다. 피가 아니라 운명으로 있는 계승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지 한 소년을 왕으로 올리는 일이 아니라 궁궐의 권력 구조를 다시 정리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후궁들의 총의 경쟁으로는 왕통을 세울 수 없다는 결론, 외척의 손길로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반성, 그리고 무엇보다 발 너머의 권력이 만들어낸 혼란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경고가 그 결정 안에 함께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결론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명종의 비극은 한 왕의 무능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중종 때부터 벌어졌던 왕권의 균열이 문정왕후의 손에서 굳어지고 명종의 즉위와 함께 발이라는 형태로 완성되었으며 윤원영과 정난정 같은 이름을 통해 현실의 칼날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순회세자의 요절을 둘러싼 소문은 궁이 얼마나 쉽게 공포로 움직이는지를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에 그 혼란을 봉합한 것 또한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인순왕후가 내린 계승의 결정은 여인들의 시대를 끝냈다기보다 그 시대가 남긴 상처를 최소한의 방식으로 봉인한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봉인은 끝이 아닙니다. 문을 닫았다고 해서 바람이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성군이 선조로 즉위하는 순간 조선은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섭니다. 왕통은 이어졌지만 왕권이 흔들린 기억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언젠가 더 큰 파도로 되돌아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파도가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 선조의 여인들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과 함께 깊이 있는 역사의 의미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